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남성 범죄자의 수가 많기는 하지만 잔혹하기로는 여성 범죄자 또한 지지 않습니다. 기록으로 남은 세계 최초의 여성 살인마는요, 피의 백작 부인이라고 불리는 엘리자베스 바토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토요미스테리 뱀파이어 편에서 잠깐 다룬 적이 있었죠. 바토리 부인은 1506년 헝가리에서 태어난 귀족 출신이에요. 근데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괴담으로 뱀파이어 설까지 연결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그녀가 이렇게 엄청난 살인마냐? 바토리는 자신의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어린 여성들을 끌어들여서 고문하고 살해했고 이 모습을 즐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만든 살인 기계로 그녀들을 고문하고 더 많은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로 목욕을 하거나 마시기도 했다는 아주 잔혹한 이야기가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연쇄 살인마가 누구냐는 겁니다. 1986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이 폐막을 했고요. 한국이 숙적 일본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고 1위였던 중국과도 사실 금메달 1개 차이였고, 와, 이 기대 이상의 성과 때문에 완전 온 국민이 막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게다가 1988년, 그러니까 2년 뒤에 열릴 서울 올림픽 준비로 다 막 국민들이 막 기대와 흥분 상태였죠. 이렇게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을 때 서울에서는 전대미문의 연쇄 독살 살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10월 31일 아침이었어요. 서울 신당동에 살고 있는 40대 김씨. 그런데요, 그녀에게는 이웃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 김선자라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선자가 김씨에게 오더니 함께 목욕을 가자고 했고, 일상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나서게 되는데 동네 목욕탕에 가게 돼요. 오전 10시쯤 됐을까요? 탈의실에 있던 김씨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호흡곤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더니 몸에 심한 경련이 일어났어요. 거품을 물고 바닥에 쓰러졌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목욕탕 사람들이 급히 그녀를 인근 응급실로 옮기게 되는데요. 그녀는 사망하고 맙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어요. 그리고 목욕탕 주인과 손님들을 대상으로 탐문을 벌이게 됐지만 이렇다 할 특이점이나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사망한 김 씨의 당일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족, 주변 인물을 조사했지만 그들에게 나오는 건 그 이웃집 여자 김선자가 목욕 가자고 해서 집을 나선 그게 다예요. 이 진술 외에는 사실 의심할 만한 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가족들이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김 씨가 목욕탕을 갈 때 몸에 지니고 있던 진주 목걸이와 반지, 이런 귀중품들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목욕탕을 함께 갔었던 김선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하고 조사를 했지만 김선자는 목걸이 그런 거 본 적 없는데? 하면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일관했고, 게다가 경찰도 그거에 관련된 어떤 핵심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게 되죠. 물론 수많은 의문점이 있었지만 1980년대라는 건 과학수사가 지금만큼 발달한 것은 아니었기에 결국 이 사건은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1987년 4월 4일 오전입니다. 이번엔 50대 여성 전 씨가 김선자와 함께 영등포 쪽에 돈을 받으러 가는데 나랑 갈래유? 해가지고 동행을 하게 되죠. 전 씨는 김선자와 같은 계모임의 회원으로요.
전에 김선자가 전 씨에게 7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김선자가 내가 오늘 영등포에서 돈 받을 게 있는데 이거 같이 가자. 그럼 그 돈 받아서 너 줄게, 갚을게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따라 나서게 된 거죠. 그런데 전 씨가 버스를 타고 서울 용산역 근처를 지나던 중 갑자기 의자에 앉아있던 전 씨가 경련을 일으키더니 배를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승객들이 다 놀랐죠. 차를 세우고 급히 전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응급실에 도착할 때쯤 그녀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사망한 전 씨의 주소지는 신당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용산구쯤에서 버스에서 벌어졌으니까요.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관할지였던 용산경찰서에서 수사를 맡게 되는데요. 경찰은 처음에는 버스 기사와 승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죠. 그런데 딱히 수상하거나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이상한 점이 없었고요. 전 씨는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용산경찰서에서 탐문수사 끝에 용산이 아닌 신당동에서 목욕탕에서 얼마 전에 비슷한 증상으로 한 중년 여성이 사망했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이에 김선자가 연관돼 있다는 것을 보고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녀를 체포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막 경련을 일으키고 사망을 했다라면 분명 무언가를 먹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시신을 부검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980년대 부검이라는 건요. 고인을 2번 죽인다라는 이유로 가족들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잘하지 않았죠. 물론 지금도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이렇게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간 김선자는 갈수록 더 대범해집니다. 1988년 3월 27일 경기도 이천에 친척 회갑잔치에 다녀오던 70대의 김종춘 씨. 그는 김선자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서울에서 돌아오는 시외버스 안에서 갑자기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를 보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요. 그리고 이 일은 버스를 타기 직전 딸이 준 건강음료를 마신 후에 생긴 일이었어요. 노인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이 사건은 노인성 심장마비에 의한 자연사로 처리됐고 시신은 화장 후에 안장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4월 29일입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 후에 낮 12시쯤에 김선자와 그녀의 40대 여동생이 성동구 화양동의 어린이대공원 근처에서 만납니다. 도란도란 두 사람이 그간의 이야기를 나눴고 아픔을 나누다가 언니 김선자가 동생에게 건강음료를 건넸고 이걸 자매가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헤어집니다. 그리고 동생 김문자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시내 버스를 타게 되는데 버스를 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닥에 쓰러져 버리죠. 결과는 예상하시죠?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그녀 또한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김선자는요, 병원에서 동생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슬퍼하는 기색 없이 동생의 핸드백을 훔쳐서 현금 1,000만 원 그리고 7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갑니다. 당시에 김선자가요, 동생에게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 달 사이에 아버지와 여동생이 같은 방식으로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의심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죽은 동생 또한 아버지처럼 심장마비에 의한 자연사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자연사로 처리되면 이건 경찰에 보고도 안 가는 거예요. 와, 이후에 김선자는요, 이제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어졌어요. 당신은 올림픽을 코앞에 둔 1988년 7월 8일. 이번에는요, 40대 여성 손 씨에게 접근을 했는데
손 씨는 김선자의 시누이입니다. 내가 뭐 좀 좋은 집을 이거 싸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살 거야? 하고 그녀를 다방으로 불러내게 됐어요. 좋은 집이 있다면서, 이거 돈 갖고 오면 이거 바로 계약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손 씨가 가족의 관계니까 계약금을 들고 다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돈을 받은 김선자는 미리 준비한 건강음료를 마시게 한 뒤에 유유히 사라집니다. 손 씨는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용산구 서빙고동 어디쯤에서 어지럽다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사망합니다. 와, 이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갔을까요? 다행히 손 씨의 시신은 이전 피해자들과는 달리 부검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망의 원인이 청산가리 중독이라는 것이 밝혀지죠. 즉, 독살당했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요. 죽은 손 씨의 행적을 파악하다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김선자임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다시 발빠르게 이 김선자의 행적을 조사를 했더니 와, 지난 몇 달 동안 이 여성의 주변 인물들이 다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한 사람을 빼고는 모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변을 당했고 김선자가 건넨 건강음료를 마셨다는 것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김선자를 강도살인 및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를 하게 되는데요. 김선자는 이때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합니다. 증거 있어? 증거 내놓으라고. 오히려 경찰서에서 큰 소란을 일으켜요. 당당하게 너네 증거 있냐면서요. 사실요, 마지막 희생자였던 손 씨를 제외하고는 다른 피해자들이 지금 다 병사로 처리됐어요. 그래서 화장을 했거나 이미 매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녀의 독살이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일단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신당동에 있었던 김선자의 집으로 들이닥치게 되는데 집 안에서 증거물들이 쏟아집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에게서 훔친 귀금속, 수표, 현금, 특히나 마지막으로 살해된 손 씨가 수표를 발행을 했는데 그 수표가 김선자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것도 확인이 되죠. 게다가요, 결정적인 건 청산염 조각이 발견됐어요. 바로 이게 그 당시에 발견되었던 청산염인데요. 이거는 집안을 수색하고 있던 한 형사가 급하게 화장실을 갔다가 나무 기둥에 조그만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손을 넣어봤더니 조그만한 종이 뭉치가 손에 잡혔고 이렇게 해서 꺼내보니까 이렇게 밤톨만한 크기의 청산염 덩어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청산염은 김선자가 약품회사에 다니고 있던 친척 조카에게 내가 꿩을 좀 잡아야 되는데 좀 그런 독이 필요해 해가지고 구한 그런 약이었고 이렇게 화장실에 숨겨두고는 피해자들을 독살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김선자의 모든 혐의를 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경찰은 피해자들의 유족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당시에는요, 유족에게 부검을 합시다라는 것 자체 말을 꺼내기조차 어려운 시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무덤 속에 있는 시신을 꺼내서 부검을 하자는 거는 아주 어려운 거죠. 하지만 경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유족들은 동의합니다. 이미 화장을 한 김선자의 아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신에 대한 부검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시신의 몸속에서 청산염 성분이 검출됩니다. 그리고 김선자는 바로 무너지듯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게 되죠. 총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김선자는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1997년 12월 30일 그녀는 우리나라 역사상 마지막 사형수로 형장에 이슬이 되었죠. 이 처참한 사건을 듣고 있다 보면 드는 생각이
김선자가 왜 주변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이렇게 살해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허탈하게도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김선자는요, 평소에 캬바레를 출입을 하면서 사치와 도박을 일삼았고, 그러다가 점점 쓸 돈이 모자라게 되자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이걸 갚을 수 없게 되자 더 많은 금품을 뺏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던 거죠. 자신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 주변인은 물론 친가족까지 일말의 망설임 없이 살해하는 김선자의 모습은요, 희대의 살인마라고 불리는 유영철에도 지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연쇄살인마로 기억되고 있는 김선자 이야기였습니다. 토요미스테리 아래의 영상을 클릭하시면 다른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